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화법과 작문, 비상, 대단원 2단원, 화법의 원리와 실제 중 1단원 상황과 표현 전략, 2단원 대화와 면접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상황과 표현 전략은 2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화와 면접 또한 2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2-1-1 효과적인 표현 전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만복과 담임 선생님의 대화, 담임 선생님과 육상부 코치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현 전략과 그 효과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이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의 정서 및 태도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앞부분의 줄거리 그리고 중간 부분의 줄거리 특정 장면만 제시되어 있지 전체의 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담임 선생님과 만복의 대화, 담임 선생님과 육상부 코치의 대화가 제시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 대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이 대화하는 영상을 보여주시거나 이 대화가 있는 지문을 프린트해서 주실 거예요. 프린트해서 주시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 지문 출제됩니다. 그러면 대화 지문 보기 전에 우선 이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화자와 청자는 대면하여 의사소통함으로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또한 말하기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는 언어적 표현 외에 목소리의 크기나 어조, 표정 등으로도 표현된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선생님이 이전 영상에서 1-1-1단원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설명할 때 화자랑 청자가 시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비언어적 표현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비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준언어적 표현도 나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말하기 상황은 화자와 청자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을 의미하며 말하기의 주제와 목적, 청자, 매체, 담화, 유형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말하기 상황을 분석할 때에는 이런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적 배경과 물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적인 상황에서 말하기가 이루어질 때에는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말하기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 즉 이것도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살펴봤던 맥락에 해당하는 거죠. 주제, 목적, 청자, 매체, 담화, 유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공간적 배경, 물리적 환경 등도 고려해야 하고요. 말하기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결합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언어적 표현은 음성 언어로서 단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표현은 말하기의 목적과 담화,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객관적인 표현이나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이 달라지기도 한다. 청자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은 존댓말을 사용하고 아니면은 반말 사용하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준언어적 표현은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에 덧붙여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성량, 속도, 어조 등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청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용어나 어휘들도 달라지겠고요. 그 다음 준언어적 표현은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에 덧붙여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성량, 속도, 어조 등을 말한다. 말하기에서 청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준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말하면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에 수반되는, 동반되는 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목소리의 크기라든지 어조, 그리고 속도 이런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목소리의 크기를 좀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박또박한 어조로 말할 수 있겠죠. 성량의 개념, 그리고 성량의 기능, 속도의 개념이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 이런 것들도 문제의 선지로 제시가 됩니다. 꼭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비언어적 표현 볼게요. 비언어적 표현은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과는 독립적으로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시선, 표정, 몸동작 등을 말한다. 비언어적에서 비는 아니라는 거죠. 언어적 표현은 아니에요. 아까 준언어적 표현은 다른 말로 반언어적 표현이라고도 부르는데 아까 말했듯이 언어에 동반된다, 언어에 수반된다. 근데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와는 독립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라는 질문에 응이라고 언어적 표현으로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언어적 표현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대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의미 전달 충분히 할 수 있죠. 따라서 비언어적 표현은 독립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말하기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 의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언어적 표현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비언어적 표현의 효과도 정리해 둬야겠죠. 준언어적 표현의 요소와 마찬가지로 비언어적 표현의 요소인 시선, 표정, 몸동작도 정리해 둬야 돼요. 각각의 개념 및 기능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임 선생님과 만복의 대화를 볼 거예요. 그 전에 앞부분의 줄거리 먼저 읽어볼게요. 선천적 멀미 증후군이 있는 만복은 공부에 흥미도 없고 꿈도 없는 단지 걷기만을 잘하는 여고생이다. 버스를 타지 못해 왕복 4시간 거리의 학교까지 걸어다니는 만복은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육상부에 들어가 경보를 시작한다. 만복은 전국체전 지역 예선날 버스를 타고 경기장으로 이동하다가 심한 멀미를 하는 바람에 경기 도중 탈진한다. 육상부 선배인 수지는 만복의 처지를 모르고 만복이 육상에 대한 진지한 열정이 없다며 육상부에서 나가라고 말한다. 결국 만복은 육상부를 그만두게 되고 담임 선생님은 만복을 불러 상담한다. 이제 상담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착잡한 듯이 육상부 그만뒀다고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어조에 해당하는 거죠. 준언어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자 만복도 똑같이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해서 네 라고 말합니다. 힘없이. 담임 선생님이 입을 꾹 다물었다가 떼며 조심스럽게 왜 그만뒀는지 선생님이 물어봐도 될까? 라고선 질문 형식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에 해당하는 거죠. 만복이 고개를 떨군 채 머뭇거리다가 그냥 뭐 적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네 들릴 듯 말 듯하게 뭐 그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목소리 크기에 해당하니까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거죠. 성량이요. 이 대화 지문에 이렇게 준언어적 표현이랑 비언어적 표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표시를 하고선 이런 식으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기억에서 미음에 드러나는 인물의 태도가 선지에 제시되겠죠. 아니면 이 부분을 빈칸으로 뚫어두고 빈칸, 디귿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겠고요. 따라서 이것도
꼼꼼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담임 선생님이 다른 건 할 거 있고? 라고 물어요. 만복이 손을 만지작거리며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담임 선생님이 만복에게 얼굴을 가까이 하며 자상하게 다시 해봐. 선생님이 가서 잘 말해줄 테니까. 코치 선생님한테도 라고 말을 해요. 얼굴을 가까이 하면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죠. 그러자 만복이가 선생님 근데 저 진짜 잘 못해요. 맨날 피해만 주고 라고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을 해요. 자신감이 없고 의기소침해 있는 만복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자 담임 선생님이 만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래도 끝까지 해봐. 중간에 관두는 거 그거 나쁜 습관이야 라고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어조에 변화를 주는 거죠. 단호하게. 그 전에는 자상하게 말했는데 나쁜 습관이야 라고선 딱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네요. 담임 선생님은 만복이를 설득하고자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만복이가 말합니다.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만복의 양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만복아 노력엔 끝이 없단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 중간 부분 줄거리 볼게요. 만복은 다른 학교 선수가 부정행위로 실격 처리되는 바람에 전국체전에 나가게 된다. 멀미 때문에 버스를 타지 못하는 만복은 전국체전이 열리는 서울까지 걸어가기 위해 대회 전날 수지와 함께 학교를 빠진다. 이에 담임 선생님은 자기가 만복을 너무 부추긴 것 같다고 자책하고 육상부 코치는 담임 선생님을 위로한다. 방금 본 담임 선생님과 만복의 대화는 담임 선생님이 만복을 설득하기 위한 대화였어요. 근데 이제 살펴볼 육상부 코치와 담임 선생님의 대화는 담임 선생님을 위로하기 위한 대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 볼게요.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이 함께 사용됐죠.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육상부 코치님이 양손을 저으면서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죠. 안심시키며 그래도 문자 확인을 하는 것 같고 또 수지 걔가 워낙 똑똑한 애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제가 만복이를 제가 너무 부추긴 걸까요? 라고선 만복이를 부추긴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육상부 코치가 담임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다 벌떡 일어서서 주변을 거닐며 얼마 전 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육상이다. 하지만 전 인생이 육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갑자기 단호하게 말해요. 앞서 담임 선생님의 태도랑 똑같죠. 어조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구절을 인용하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네요. 육상부 코치의 표현 전략 정리해둬야겠죠. 육상은 운동장 트랙을 가리키며 여기서는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된 거고요. 저렇듯 정해진 코스 위를 달리는 거지만 우리의 인생은 몰래 손바닥에 적힌 글귀를 본 후 자기만의 길을 찾아 헤매는 과정이라고나 할까요? 담임 선생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양팔을 펼치며 저 거친 광야를 헤매도록 좀 내버려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담임 선생님에게 다가가 앉으며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애들 잘 도착할 겁니다. 라고선 담임 선생님에게 믿음을 주고 불안을 해소해주고 있는 거죠. 육상부 코치는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도 사용하고 있고 비유적 표현도 사용하고 책의 구절을 인용하는 등 여러 표현 전략을 활용해서 담임 선생님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만복과 수지가 잘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추천하는 영화 발표 준비, 선후배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 참석해주세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두 개는 딱히 설명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대화에서 각각의 표현 전략, 태도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어적 표현 전략, 준언어적 표현 전략,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까지 당연히 정리를 해둬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가와 나의 말하기 상황을 분석, 이것도 가와 나를 비교하는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복과 담임 선생님의 대화,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육상부 코치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현 전략에 대해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다고 했으니까 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지문이 안 보이니까 3번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화면에 나오게 했으니까 3번 문제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가의 만복은 담임 선생님의 제안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다. 가에서 만복은 다시 육상부 활동을 해보라는 담임 선생님의 제안에 머뭇거리고 있을 뿐 제안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지는 않죠. 따라서 1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2번도 볼게요. 나의 담임 선생님은 자신이 만복을 너무 부추겼다고 자책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 있죠. 담임 선생님은 제가 너무 부추긴 걸까요? 라고 말하며 자신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3번, 가의 담임 선생님은 만복이 다시 육상부 활동을 하기를 권유하고 있다. 이거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죠. 담임 선생님은 만복에게 다시 해봐 라고 말하면서 만복이 다시 육상부 활동을 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나의 육상부 코치는 불안해하는 담임 선생님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나의 육상부 코치는 이렇게 자책하는 담임 선생님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죠. 5번, 육상부 코치는 책의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책의 구절을 인용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육상부 코치는 이렇게 책의 구절을 인용해서 인생이 육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자신의 관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이거는 같이 A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담임 선생님의 언어적 표현 전략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표현을 사용함. 가를 보면은 다시 해봐. 그래도 끝까지 해봐 에서 알 수 있듯이 만복에게 육상부 활동을 다시 하도록 요구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육상부 코치의 준언어적 표현 전략을 볼게요. 상대방을 위로할 때는 조용한 목소리와 단호한 어조를 사용함. 나에서 육상부 코치가 담임 선생님을 위로하고 있죠. 이때 육상부 코치는 조용한 목소리와 차분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안심시키는 목소리로에서 알 수 있죠. 물론 단호한 어조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을 위로할 때 사용한 부분이 아니죠. 따라서 B, 2번이 적절하지 않겠네요. C도 볼게요. 담임 선생님의 비언어적 표현 전략입니다. 얼굴이나 몸을 상대방에게 가까이 함. 이거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죠. 만복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 이게 바로 비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D를 볼게요. 담임 선생님의 표현 전략의 효과.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유도함. 담임 선생님은 왜 그만뒀는지 물어봐도 될까와 같이 질문 형식으로 말하면서 만복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고, 여러 표현 전략을 사용해서 만복이 다시 육상부 활동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거 맞죠? 적절합니다. 그 다음 육상부 코치의 표현 전략의 효과를 보면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면서 상대방의 불안을 해소함. 이것도 맞죠? 자책하는 담임 선생님을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면서 담임 선생님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10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문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표현 전략을 묻는 문제도 출제됐는데 1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것도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14번 풀어보셨나요? 적절한 것 5번입니다. 언어적 표현은 음성 언어로서 단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교과서 지문에 제시된 그대로예요. 이 부분에서 나왔었죠. 언어적 표현은 음성 언어로서 단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똑같이 나왔죠. 적절합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고, 그럼 1번부터 오답을 보도록 할게요. 비언어적 표현에는 자세, 손동작, 몸동작, 성량 등이 있다. 이거는 비언어적 표현이 맞아요. 하지만 성량은 준언어적 표현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2번, 말하기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는 언어적 표현만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말하기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결합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비언어적 표현은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에 덧붙여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가리킨다. 말할 때 언어적 표현에 덧붙여서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준언어적 표현이에요.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에 동반되니까. 그 다음 4번, 준언어적 표현은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과는 독립적으로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가리킨다. 이거는 준언어가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죠. 이게 두 개가 바뀌어서 출제됐네요. 이렇게 충분히 비언어를 준언어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를 해둬야 합니다. 14번의 답은 5번이었어요. 그럼 이제 2-1-2단원 상황에 맞는 말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대화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말하기 상황과 말하기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앞 단원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밖에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지문이 이렇게 제시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영상만 보여주고 이 지문을 뭐 유인물로 안 나눠주셨다고 해도 이 지문을 꼭 접해봐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문의 제시된 문제를 꼭 풀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다른 소단원의 지문 또는 교과서 외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말하기 상황과 말하기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단원명이 상황에 맞는 말하기니까 말하기 상황, 말하기 방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겠죠. 그러면 지문 분석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내용을 전달하려는 언어적 목적을 지니기도 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관계적 목적을 지니기도 한다. 관계적 목적의 대화를 할 때에는 대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말을 해야 한다. 말하기에 두 가지 목적이 나와 있죠. 언어적 목적과 관계적 목적이 있고 이 관계적 목적을 위한 말하기에서는 상황에 맞는 표현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하기 상황이 나오겠죠. 부탁이나 요청의 말하기가 있고 거절과 사과의 말하기, 그 다음 감사의 말하기가 있습니다. 그럼 부탁이나 요청 먼저 볼게요. 부탁이나 요청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을 할 때는 말하기 상황이 공적인지 또는 사적인지에 따라 내용과 표현의 적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표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탁이나 요청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기 처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는 상대방이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이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런 예로는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혹시 시간 괜찮으면 조언 좀 부탁해도 될까? 라는 식으로.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상대방이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켜줘 라고 말하는 것보다 에어컨이 꺼져 있네. 너무 덥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특히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라는 거는 대화의 원리 중 공손성의 원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령의 경륜과 관련이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데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공손성의 원리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손성의 원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겠죠. 따라서 요령의 경륜, 관용의 경륜 이런 여러 가지 경륜들을 꼭 정리해둬야 합니다. 그 다음 거절과 사과의 말하기를 볼게요. 거절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것을 뜻한다. 거절하는 말을 할 때에도 말하기 상황과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이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에는 청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거절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말하기 태도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거절의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에 대해 공감을 표현한 후 자기가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나한테 되게 정중한 표현으로 부탁이나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 라고만 그냥 명확하게 거절하면은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거죠. 거절의 말을 할 때도 아 그렇구나 너의 처지가 이렇구나 라고서 공감을 한 뒤에 그런데 들어줄 수가 없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어 미안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중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사과의 말하기 볼게요. 사과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뜻한다. 사과하는 말을 할 때에도 말하기 상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잘 살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사과의 말을 할 때에는 사과의 뜻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진솔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좋다. 사과했다고 다가 아니죠. 그냥 미안해 하고 성의 없이 사과하면은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따라서 진솔하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고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겠죠. 그 다음 감사의 말하기입니다.
감사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감사하는 말을 할 때에는 진솔하고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형식적인 말은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기본적인 예절에 어긋난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지하면서도 진솔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거나 칭찬하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상대방과 심리적 친밀감을 형성하여 말하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감사의 말하기도 역시 진솔하고 공손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거나 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까 언급했던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겸양의 경륜 그리고 찬동의 경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세빛 고등학교의 응원 동아리는 대회를 며칠 앞두고 동아리 해산을 통보받는다. 정식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강연두는 동아리 부원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한다. 이제 부탁의 말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내일이 지역 리그다. 강연두, 니는 웃자고 싶은데. 내 솔직한 심정은 주변을 둘러보면 너희들이랑 다 같이 무대에 서는 거야. 그럼 내일 같이 대회 나가자고요? 고개를 저으며 아니, 네? 실망하며 그럼 우리 대회 안 나가요? 우리 다 포기해요? 그것도 아니야. 답답해하며 강연두, 그러면 어쩌자는 건데? 내일 아침 10시 반 대회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나 대회장 앞에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게. 부원들을 둘러보며 진지하게.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내일 아침 거기서 만나자. 물론 쉽지 않을 거야. 수업도 땡땡이 쳐야 되고 학교엔 더 찍힐지도 몰라. 그럼에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와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연두가 부탁을 하는 상황인데 선택권을 주고 있는 거죠. 동아리 부원들에게 대회에 나갈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입장을 고려해서 선택권을 주며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거, 우리 이 전 단원에서 배웠던 비언어적 표현 전략, 그리고 준언어적 표현 전략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데서 따라서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웃으며 하고 싶은 사람만 같이 하자 뭐 그런 건가? 라고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비언어적 표현이죠. 김열은 강연두의 말의 의도를 이해하고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긍정적인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이거는 준언어적 표현이겠죠. 근데 누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 주자고 라고서 말을 합니다.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 그리고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부탁을 말하기를 적절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나의 대화 상황입니다. 권수아는 자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응원 동아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친구들에게 사과를 한다. 이 부분은 사과의 말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내가 돌아와도 되는지 겁이 났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보내준 동영상을 보고 용기를 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맙고 미안해. 웃으며 가시네 알긴 아나. 웃으며 이것도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었죠. 너네 얼굴 보고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 김열 너한테는 특히 더 미안하고 하동재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내 스펙 쌓자고 너희들 치어리딩에 끌어들인 것도 너무 미안하고 라고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죠. 강연두 미안해. 고개를 떨구며 내가 계단에서 강연두 말을 끊으며 그래 너 진짜 나빴어. 너 하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 다치게 한 거 그건 진짜 나빴다.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면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의 말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너 쉽게 용서 못해. 권수아 앞으로 한 달 동안 동아리실 청소 너 혼자 다 해라. 구석구석 깨끗하게. 안도하는 표정으로 웃으며 라고 이제 화해를 하게 된 거죠. 가와 나를 제시한 후에
이 인물들의 말하기 방법에 대해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도 출제돼요.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되기 때문에 왜 적절한 말하기 방식인지 그 이유까지 문장으로 써봐야겠죠. 그다음 마지막 다를 볼게요. 동아리 해산 후 지역대회에 나가고 싶은 강현두는 친구들을 같이 설득하겠다는 권수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번에는 감사의 말하기를 하는 상황이네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왜 애들 설득 안 해? 지역리그 나가고 싶잖아. 너 원래 강현두라면 학교 몰래 나가자고 애들한테 열변을 토해가면서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었나? 그랬어. 아주 시끄럽고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공부에 방해되고. 그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마음에 들겠네? 아니 전혀. 강현두가 조용하니까 오히려 공부가 안 된다. 웃으며 뭐야 애들 설득하는 거 힘들겠으면 나한테 말해. 나도 같이 할게. 웃으며 고맙다 권수아 라고서 수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고맙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뭐가 고마운지 그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상대방이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지하면서도 진솔한 태도로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고마운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상대방을 높이거나 칭찬하는 표현이 부족한 점에서 이 연두의 말하기가 감사의 말하기 방법으로 엄청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말하기의 방법 그리고 그 적절성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리된 걸 잠깐 볼게요. 뭐 부탁이나 요청의 말하기 이런 말하기는 개념 방법 이런 것들 문장이 선지에 그대로 제시되기 때문에 교과서 본문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고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말하기 상황과 각 인물의 말하기 방법 그리고 각 인물이 사용한 말하기 방법의 적절성 평가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는 연두가 동아리 부원들에게 대회에 나갈 것을 부탁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대회에 나갈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부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아가 자신을 이해해준 친구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는 상황이었어요. 친구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에서는 연두가 자신을 돕겠다는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상황이었어요. 권수아에게 고마운 마음을 진지하면서도 진솔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의 연두는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말했으며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도록 선택권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탁하는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합니다. 그 다음 나는 사과하는 상황이었죠. 사과의 뜻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감정을 잘 살피면서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였고 진솔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말했기 때문에 사과의 말하기로 적절했습니다. 다는 감사의 말하기였어요. 상대방이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지하면서도 진솔한 태도로 감사의 말을 전했으므로 적절해요. 하지만 고마운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상대방을 높이거나 칭찬하는 표현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말하기 상황과 방법을 묻는 문제. 3번 문제를 볼게요. 가에서 다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문제랑 지문을 한 번에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는 연두에 부탁하는 말하기였고 나는 수아에 사과하는 말하기 다는 연두에 감사하는 말하기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가의 강연두는 동아리 부원들에게 대회에 나갈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부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어. 이거 맞죠? 강연두는 동아리 부원들에게 대회에 나가야 돼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가고 싶은 사람만 나가자 라고 해서 선택권을 주고 부담을 덜어주고 있죠. 따라 적절합니다. 2번, 나의 권수아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어. 이것도 적절하죠? 3번, 가의 강연두의 말하기는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도록 선택권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말하기 방법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적절한 것 같아. 1번이랑도 연결되는 내용이죠. 선택권을 주고 있고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잘 말하고 있어요. 적절합니다. 4번, 나의 권수아의 말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살피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있으므로 말하기 방법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적절한 것 같아. 수아는 연두의 말에 대해서 알아, 미안하다는 거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라고 말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잘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적절합니다. 5번, 다의 강연두의 말하기는 상대방에게 고마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기 방법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적절한 것 같다. 이 앞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칭찬하는 표현 사용하지 않았죠. 따라서 뒤에가 틀렸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답이 됩니다.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아까 전에 교과서 외부 지문도 자주 출제됐다고 했으니까 외부 지문을 풀어볼게요. 1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럼 보기부터 같이 볼게요. 미니야, 시간 괜찮으면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래? 마블 영화 새로 나왔던데. 정말 신나는 표정으로. 정말 재밌겠다. 정말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나도 정말 보고 싶은데 오늘 저녁은 가족들과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혹시 주말엔 시간 어떠니? 그렇구나. 그럼 주말에 만나서 영화 보러 가자. 우선 미니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서 거절의 말하기를 잘 정중하게 밝히고 있죠.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말하고 있다. 적절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도 적절하죠. 정말 재밌겠다 라고선 공감하고 있고 민성이도 미니가 영화를 오늘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서 공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 상대방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 있죠. 적절하고 상대방에게 거절을 표현하였으므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대방에게 거절을 표현했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가 부정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되게 정중하지 않은 태도로 말을 했다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미니는 민성이의 요청에 대한 거절 의사를 정중하게 충분히 공감을 표현한 후에 자신이 거절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도 볼게요. 상대방에게 정중한 표현을 통해 의사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니의 말하기 방법이죠. 정중하게 오늘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오늘 말고 그럼 주말엔 어때? 라고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어요. 이렇게 2-1단원 상황과 표현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2-2단원인 대화와 면접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 역시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이구와 친구들의 대화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지닌 발화를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고치는 문제도 출제되었고, 이구와 친구들의 대화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제시된 영호와 보람의 대화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은 단순히 대화, 자아 개념, 자기 표현, 나 전달법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인 거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은 나 전달법을 활용한 대답을 서술하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어요. 더불어서 나 전달법의 각 구성 요소가 나타난 부분을 찾으라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대화에 대한 설명을 봐야겠죠. 대화는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 협력적인 활동이다. 이는 대화가 단지 정보나 정서를 주고받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공유하며 관계를 맺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에는 자아 개념과 자기 표현이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관리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대화의 개념, 특징, 그리고 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아까 봤듯이 단순히 대화의 개념, 특징, 방법, 그리고 자아 개념이나 자기 표현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때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시가 됩니다. 따라서 본문을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대화의 원리를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업 시간에 대화의 원리, 예를 들어서 뭐 공손성의 원리나 협력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을 볼게요. 우리는 자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반응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스스로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자아 개념이라고 한다. 자아 개념의 개념 나왔죠? 이것도 그대로 선지에 제시됩니다. 자아 개념은 주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타인이 주는 메시지에 의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다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대해 방어적이고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긍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규정이 돼요. 그럼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에게 유입이 되겠죠. 이런 선순환이 이뤄질 수도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유입된다면 부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방식도 되게 방어적이고 부정적이게 돼요. 그러면은 또 부정적인 사람으로 규정돼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에게 유입되겠죠. 이건 악순환이겠죠.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 다음 자기 표현 볼게요. 자기 표현은 타인에게 자기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기와 타인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며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렇듯 자기 표현은 대인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친구랑 이제 친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드러내야지 친밀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너무 자신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으면은 인간관계가 깊어질 수 없고, 반대로 너무 과하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것도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기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표현의 정도나 방식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 표현의 적절성은 대화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은 찾기 어렵다. 다만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를 드러내는 정도나 표현의 수위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적절해야 한다. 일방적이거나 과도한 자기 표현은 오히려 대인관계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관계 형성의 초기에는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 사회적 차원의 자아를 드러내고,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성격이나 취향 등 개인적 차원의 자아를 드러낸다. 오랫동안 만났으면서도 개인적 차원의 자아를 드러내지 않아 서로에 대해 잘 모른다면 관계가 발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관계가 발전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면서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더욱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새 학기에 사귄 친구가 있는데 이제 학기가 끝나가고 있는데도 그 친구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어디 사는지, 아니면은 뭐 동생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관계가 발전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서운할 수 있죠. 자기 표현을 너무 안 하니까. 따라서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이런 개인적 차원의 자아를 드러내야지 원만한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대화 방법으로 나 전달법이 있다. 나 전달법은 섣불리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건, 감정, 기대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구성하여 전달한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랑 나의 경험을 표현을 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나 전달법은 사건, 감정, 기대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자기가 문제로 인식한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구성 요소죠.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기 위해 자기가 바라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 이게 세 번째 구성 요소인 기대에 해당합니다. 이 나 전달법 자체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되지만 나 전달법을 적용해서 대화를 재구성하는 문제, 그리고 나 전달법을 적용한 올바른 대답을 묻는 문제도 출제돼요. 또 어느 부분이 구성 요소 중 기대에 해당하는지 이런 문제도 출제됩니다. 그럼 이제 영호와 보람의 대화를 보도록 할게요. 영호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넌 어떻게 매번 늦니? 오늘 동아리 회의 있는 거 몰랐어? 계속 그렇게 늦을 거면 동아리 활동하지 말든가 라고선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죠. 그러자 이제 두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대답 먼저 볼게요. 화를 내며 똑같이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매번 늦었다는 거야. 그리고 지각은 네가 더 많이 하지 않았어? 남의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말해? 하여튼 성격 나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라고서 지각은 너가 더 많이 하지 않았어? 라고 상대방의 과거 행동을 들추면서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고 있죠. 그리고 성격 나쁘다고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람이 대화를 하게 되면은
더 큰 갈등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나와 같이 대답을 하는 거 볼게요. 동아리 지도 선생님께서 부르셔서 선생님께 다녀오느라 늦은 건데 상황은 묻지도 않고 화를 먼저 내니 내가 좀 당황스럽다. 저번에 네가 동아리 회의에 늦었을 때 친구들이 너의 사정을 이해해 주었듯이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늦었다고 화부터 내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선 나 전달법을 활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나 전달법 첫 번째 구성 요소, 사건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 나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바, 기대가 나와 있죠. 이렇게 나 전달법을 적용한 말하기를 한다면은 둘의 갈등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겠죠. 이 예문에서 영호와 보람은 보람이 동아리 회의 시간에 늦은 일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 가에서 보람은 영호의 짜증 섞인 말에 감정적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상대방의 과거 행동과 성격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대화 방법은 상대방과의 감정 대립을 유발하여 갈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나에서 보람은 상대방의 문제 행동에 대해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자기가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나 전달법을 이용한 대화 방법은 갈등 상황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나 전달법의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구가 전학 온 상황입니다. 이 만화 말고 지문 텍스트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말합니다. 전학 온 친구를 소개할게요. 2구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만 말하고 끝이에요. 소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드러내면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뭐 어디에서 전학 온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청 소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자기소개가 저게 끝이야? 2구? 특이하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수민이가 구에게 와요. 안녕, 난 김수민이야. 너 어느 지역에서 왔니? 부모님 일 때문에 온 거야? 이전 학교에서 성적은 어땠어? 라고서 처음 본 상황인데 개인적 차원의 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가 지금 내 신상조사하는 거니? 라고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수민이가 내가 원래 궁금증이 많아.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밤늦게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해. 라고선 과도한 자기 표현을 하고 있죠. 구가 지금 피곤하니까 그만 가줄래? 라고선 또 방어적으로 대하고 있죠. 그랬더니 수민이가 너 참 기분 나쁘게 말한다. 그래서 친구는 사귀겠어? 너 같은 애한테 말을 건 내가 바보지? 라고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러자 구가 벌떡 일어나면 너 뭐라고 했어? 한번 해보자 이거야? 라고서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네요. 지금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맞대응함으로써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앞서 나왔던 영호랑 보람의 이 대답이랑 똑같은 태도인 거죠. 공통점이 되겠네요. 이 부분에서 수민과 이구의 대화에 드러난 문제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겠죠. 자기 표현에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두 인물의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이 뭔지 정리해둬야 합니다. 그 다음 점심시간이에요. 저기 오늘 전학 온 애 아니야? 같이 먹을까? 쟤 엄청 까칠하니까 딴 데 가서 먹자 라고 쟤 엄청 까칠하다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네요. 원준이가 구의 옆에 앉으며 안녕, 너 일은 참 독특하더라.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구가 몰라, 알 것 없잖아. 나 원래 성격 까칠하니까 신경 꺼 라고 말을 해요. 까칠하다는 메시지가 유입됐으니까 그래 맞아 나 까칠한 애야 하고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구가 속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에이 또 내 이름 가지고 놀리려나 보네. 정말 지겨워. 이구라는 이름 진짜 싫다. 라고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이런 부정적 자아 개념이 또 드러나네요. 그러자 원준이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오해하지 마. 난 너의 이름이 멋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라고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구가 내 이름이 멋지다고? 대부분 웃기다고 놀리던데 혹시 동생은 20 아니냐고. 원준이 기억하기도 좋고 부르기도 쉬워서 좋은걸? 한자는 어떤 구자를 써? 라고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자 구가 구할 구자를 써 진리도 구하고 세상도 구하라는 뜻이래 라고서 이제 드디어 자기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적절한 자기 표현이죠. 이 구는 자기 표현을 거의 하지 않다가 원준의 긍정적 메시지를 듣고 자기 표현을 하게 됨으로써 원준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원준이 야 뜻까지 멋진 이름이었네. 난 너 이름 생각할수록 좋은 것 같아 라고서 긍정적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그 다음 상황입니다. 여학생이 말해요. 구야 너 전학 와서 처음에는 친구들과 많이 서먹해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적응한 것 같은데 어때? 다 너희 덕분이지. 특히 원준이한테 고마워. 고맙긴 뭐가? 전에는 이름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너 덕분에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라고서 긍정적 메시지를 통해 자아 개념이 변화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구는 원래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원준의 긍정적 메시지를 접하면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게 됐습니다. 구가 자신의 자아 개념이 변화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 이유를 묻는 서술형 문제도 출제됩니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더라. 그건 내 덕분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너의 모습을 알게 된 거야. 오히려 너처럼 좋은 친구가 있어서 내가 고맙다 라고서 서로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네요. 여학생이 말합니다. 내가 봐도 너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말도 못 걸게 하고 짜증도 많이 냈었거든. 내가 그랬나? 미안.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변했잖아. 그래, 넌 이름처럼 참 멋진 친구인 것 같아. 내가 진짜 복이 많은 것 같다. 너희들 같이 좋은 친구를 만난 걸 보니. 아주 긍정적인,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 나, 다의 지문을 제시하고서 각각의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을 묻는 문제가 꼭 출제됩니다. 이 8번 정리한 걸 볼게요. 9의 자아 개념에 따른 대화 방식과 대인관계. 처음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방어적이면서 수동적인 관계를 형성했어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원준의 긍정적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원만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됐어요.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개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순환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2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기억은 개인적 차원의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관계 초기에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기 위해 적절한 대화이다. 수민이가 이렇게 묻는 거는 개인적 차원의 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죠. 이거는 관계 형성 초기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아요. 관계 형성 초기에는 사회적 차원의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2번, 니은, 리을과 같은 의사소통 방식을 지닌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경우가 많다. 니은, 리을과 같은 구의 이런 말하기는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에 해당하죠. 부정적 의사소통을 지닌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사람은 긍정적 의사소통 방식을 지닌 사람이겠죠. 디귿의 자기를 드러내는 정도와 표현의 수위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적절하다. 수민이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드러내고 있죠. TMI죠. 이거는 과도한 자기 표현에 해당해요. 따라서 디귿의 자기를 드러내는 정도와 표현의 수위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 미음, 비읍과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 방법으로는 나 전달법이 있다. 미음과 비읍, 지금 서로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죠.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서로 갈등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 방법으로 나 전달법이 있었죠. 나 전달법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건, 감정, 기대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구성하여 전달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을 이용한 대화 방법은 갈등 상황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했죠. 따라서 4번 적절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기억에서 미음과 같은 의사소통이 지속되면 구와 수민의 관계는 원만하게 유지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지금 나 전체적으로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의사소통이 지속되면 당연히 구와 수민의 관계는 악화되겠죠. 따라서 원만하게 유지하며 발전. 틀렸죠. 이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10번을 볼게요.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갈등 상황을 해소하려고 할 때 니은을 수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은 구에 지금 피곤하니까 그만 가줄래? 라는 거예요. 구가 왜 이렇게 말했냐면은 수민이가 자신에게 너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또 수민이가 자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부분을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고치는 문제입니다. 10번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0번의 답은 5번입니다. 우선 나 전달법은 사건, 그리고 감정, 마지막으로 기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어요. 사건은 자기가 문제로 인식한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만을 대상으로 삼는 거고 감정은 이 사건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기대는 이러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기 위해 자기가 바라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막 인사한 관계인데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하니 여기가 사건에 해당하죠. 그리고 좀 당황스럽다 이게 감정에 해당하고요. 그런 이야기는 조금 더 친해진 뒤에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기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 감정, 기대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합니다. 1번도 볼게요. 나는 너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귀찮게 하니까 불편해. 이제 그만하고 가줬으면 좋겠어. 물론 귀찮게 한다라는 것을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해석하는 발언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죠. 따라서 이건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나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너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 관심 가져줘서 정말 고마워. 뭐 이거는 사건, 이거는 감정으로 볼 수 있는데 기대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나왔던 대화 상황으로 볼 때 이구의 진심에 해당하지 않죠. 진솔한 발언이 아니에요. 따라서 2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미안하지만 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 나누자. 뭐 관심이 없다. 이거는 뭐 감정으로 볼 수 있겠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 나누자. 이거를 기대로 볼 수 있겠지만 사건이 없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나는 대전에서 전학을 왔고 우리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셔. 이전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 더 궁금한 거 없니? 이거는 사건, 감정, 기대도 없고 그냥 단순히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구는 이렇게 자기를 과도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10번의 답은 5번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2-2-1단원 대화를 살펴봤고 2-2-2단원 면접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면접도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담긴 의도와 면접 대상자인 이승우 학생의 답변 전략에 대해 묻는 문제예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승우가 사용한 답변 전략이 무엇인지
또는 면접에서 사용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면접이라는 담화 유형, 면접 자체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면접의 개념, 목적,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정리해 둬야겠죠. 그러면 면접에 대해 설명하는 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면접은 면접 대상자의 평가 및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 유형이다. 최근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의 과정에서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접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답변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면접은 면접을 보는 사람을 평가하거나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 유형이기 때문에 목적 지향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은 면접 대상자의 지식이나 성품, 잠재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면접에서는 질문에 담긴 면접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관이 한 질문이 나의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인지 또는 성품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답을 해야겠죠. 특히 면접관은 면접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질문하거나 면접 대상자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은 면접 대상자의 가치관이나 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무인도에 간다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갈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여기서 개방형 질문이란 면접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묻는 질문이에요. 이와 반대로 폐쇄형 질문이 있는데 이 폐쇄형 질문은 면접 대상자가 예, 아니요와 같이 주어진 항목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묻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이따 볼 이승우의 면접 상황에서 면접관의 질문이 개방형 질문인지 폐쇄형 질문인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의 개념 정확히 알아둬야겠죠. 그 다음 면접에서 효과적인 답변 전략 볼게요. 효과적인 면접을 위해서는 면접 상황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답변해야 한다. 만약 질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정중히 다시 질문을 요청하여 질문의 의미와 의도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답변하도록 한다.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냥 답변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다시 한번 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뜻인 거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답변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답변의 내용을 구성할 때는 면접관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막연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에서는 질문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면접관이 요구하는 답변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같이 특정한 사실에 관한 것일 때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 그냥 자신의 생각을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와 자기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이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소신 있게 답변해야 합니다.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도 구분해야 하지만 사실을 묻는 질문인지 의견을 묻는 질문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황하게 답변을 하다 보면 질문의 핵심을 놓치거나 산만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면접관이 요구한 답변을 먼저 제시한 후에 그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두 과일씩 구성으로 말하는 게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답변을 할 때는 면접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정중하면서도 어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또한 언어적 표현을 보강할 수 있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답변 전략이다. 예를 들어 답변을 할 때 자신감 있는 어조로 자연스럽게 말하거나 면접관과 눈을 맞추며 밝은 표정으로 말하면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말의 속도를 조절하고 몸동작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찍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도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면접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면접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선 지원한 동기를 묻고 있네요. 방송학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대학 입학을 위한 면접인 거죠. 면접 대상자가 신문방송학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면접관의 질문이 여기에 7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7가지 질문에 담긴 면접관의 의도를 묻는 질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면접관이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이거를 꼭 정리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의도뿐만 아니라 개방형 질문인지 아니면 사실을 묻는 질문인지 이런 질문의 종류까지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 1에 대해서 승우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 즉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답변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말을 합니다. 제 꿈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방송 제작자입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방송 분야에 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싶어서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큐멘터리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거는 사실을 묻는 질문이죠. 면접관이 면접 대상자의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승우는 다큐멘터리라는 용어가 증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된 것을 의미하는 도큐먼트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선 사실을 묻는 질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죠. 그랬더니 면접관이 잘 알고 있군요 라고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승우군은 나중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가요? 라고서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네요. 의견을 묻는 질문이자 개방형 질문인 거죠. 그러자 승우가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인지 자연이나 생태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제가 살던 마을 근처에 제법 큰 규모의 늪이 있었는데 늪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을 보며 자연의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생태계 보전이나 환경 파괴 등의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막연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면접관이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서 공동체에 대한 면접 대상자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승우가 제대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여라면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의 사회적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말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정중하게. 그랬더니 면접관이 말합니다. 이승우 학생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이거는 의견을 묻는 질문이고 면접 대상자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인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이죠. 이제 승우가 대답해요. 제가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연의 가치를 깨닫고 한 손을 펼치며 인간, 다른 한 손을 펼치며 그리고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답변의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죠. 이제 면접관의 6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면 야외에서 탐방하는 시간이 많을 텐데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가요? 그러자 승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무척 좋아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자 이제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여행은 주로 본인이 계획해서 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미리 계획된 여행 상품이나 다른 사람이 계획한 여행을 따라가는 편인가요? 지금 여행 스타일을 묻는 거죠. 이거는 면접 대상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인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승우가 저는 제가 주도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행의 시작이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부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승우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면접관이 요구한 답변을 먼저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갈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7가지 질문과 7개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질문에 담긴 면접관의 의도, 그리고 승우가 사용한 답변 전략, 이거 꼭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접에서 이승우가 사용한 답변 전략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번에 적절한 것은 기억, 니은, 리을, 미음입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지원 동기를 강조하기 위해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하고 있다. 이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니은, 사실을 묻는 질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히 답변하고 있다. 이거는 질문 2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 다른 질문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데 면접 대상자인 승우는 면접관의 질문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질문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중하게 다시 질문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 다른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디귿 적절하지 않아요. 리을, 언어적 표현을 보강할 수 있는 손짓이나 몸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적절합니다. 미음, 면접관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막연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세 번째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막연한 진술을 피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이 적절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면접에 사용된 질문의 의도까지도 묻는 문제입니다. 질문이 안 보이니까 여기에 제시를 할게요.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9번에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질문 5는 면접 대상자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인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질문 5는 이승우 학생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인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면접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적절합니다. 질문 1은 폐쇄형 질문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학과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이다. 지원 동기를 묻는 것은 맞지만 이거는 개방형 질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요. 질문 2에 대하여 막연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답변했다. 질문 2는 사실을 묻는 질문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승우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는 것은 질문 3에 대한 답변이죠. 3번, 질문 3은 의견이 아닌 사실을 묻는 질문에 해당한다.
질문 3은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지 묻는 문제로 의견을 묻는 질문이에요. 사실을 묻는 질문은 질문 2에 해당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아요. 4번 질문 4에 대하여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에서 비언어적 표현은 확인할 수 없어요. 비언어적 표현이 나온 거는 이 부분이죠. 질문 5 그리고 질문 6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면접이라는 담화 유형에 대해 묻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2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면접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4번입니다. 면접관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질문하거나 면접 대상자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상식적인 질문을 한다. 아니죠.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질문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질문을 해서 면접 대상자를 정확히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가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갈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했죠. 따라서 4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 면접은 면접 대상자의 평가 및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 유형이다. 맞죠? 면접 대상자의 지식이나 성품, 잠재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그 사람을 선발하거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2번 면접을 위해서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접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효과적인 면접을 위해서는 면접 상황 그리고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또 그에 맞는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해서 답변해야겠죠. 적절합니다. 3번 예, 아니요와 같은 폐쇄형 질문과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하는 개방형 질문에 따라 적절하게 답변해야 된다. 폐쇄형 질문은 면접 대상자가 예 또는 아니요와 같이 주어진 항목 중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묻는 질문이고 개방형 질문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묻는 질문이죠. 면접 대상자는 질문의 유형이 뭔지 파악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5번 답변을 할 때 자신감이 있는 어조로 자연스럽게 말하거나 면접관과 눈을 맞추며 밝은 표정으로 말하면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했죠. 적절합니다. 2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어요. 지금까지 화법과 작문 비상 대단원 2단원인 화법의 원리와 실제 중에서 상황과 표현 전략, 대화와 면접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대단원 2단원 중 3, 4단원에 해당하는 연설과 발표, 협상과 토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